도쿄의 진도 6.2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마리의 진돗개가 이틀 동안 같은 자리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놀란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이 탐지기를 대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밑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개는 어떻게 그걸 알았던 걸까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일본에서 일으킨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마자키 유키입니다. 49살이죠. 아니, 이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겠네요.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암 전문 외과의로 살아왔습니다. 시립암센터 센터장까지 지냈으니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달 제가 받은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기 폐암, 전이 상태, 생존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참 아이러니하죠. 평생 다른 사람의 암을 치료해왔는데 정작 제 몸속에서 자라고 있던 암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동료들은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최신 항암제도 있고 면역 치료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의사로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치료들이 제게 몇 달의 시간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죽겠다고. 병원도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도 모두 정리했죠. 사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에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딱 제가 원하던 환경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라는 진돗개 한 마리였어요. 이 개는 몇 년 전 제 제자였던 박민재가 떠나면서 남기고 간 녀석입니다. 솔직히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동물에게 정을 주는 것도 제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왔죠. 다른 곳에 맡길 데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하루는 조용한 개입니다. 짖지도 않고 저를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제 곁에 있을 뿐이죠. 새 집에 정착하면서 저는 하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나 나나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지. 조용히 가자. 하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마치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정리하며 보내고 하루는 그냥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개가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박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의학 연수 과정으로 제 밑에서 1년간 공부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를 그저 하나의 연수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박민재는 성실했어요. 늘 일찍 와서 늦게 떠났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질문들을 번거롭게 생각했죠. 의학적 지식 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선생님,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쉬는 날에 뭘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저는 항상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선생과 제자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민재가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는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아직 어린 강아지였죠. 선생님, 이 아이 이름은 하루예요. 진도 보호소에서 구조한 아이인데 훈련도 받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개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박 선생, 이건 좀 곤란한데요. 하지만 박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이 개가 선생님 대신 울어줄지도 몰라요. 정말 이상한 말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개가 사람 대신 운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은 혼자 사시니까요.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루는 그런 선생님을 이해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강아지는 제 손에 있었고 박민재는 급히 공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데려오게 되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강아지는 밤에 울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다른 곳에 맡기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점점 자라면서 조용해졌어요. 마치 제 성격을 닮아가는 것 같았죠. 짖지도 않고 저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곁에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는 정도였죠.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필요할 때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해도 아파서 누워있어도
기분이 나빠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마치 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죠. 박민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언젠가 이계가 선생님 대신 울어줄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하루는 언제나처럼 제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요즘 들어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15분경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큰 트럭이 지나가나 싶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점점 강해졌죠. 지진이었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게 달려왔어요. 평소 조용하던 하루가 낑낑거리며 제 팔을 물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야, 괜찮아. 잠깐이면 그칠 거야. 하지만 흔들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책장에서 책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릇들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통 지진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루는 계속해서 제 옷을 물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무거워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암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 순간 천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루는 더욱 급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거의 짖지 않던 하루가 그렇게 짖는 걸 처음 봤어요. 알겠어, 하루야. 나가자. 저는 겨우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하루가 현관 쪽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다행히 하루는 무사히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직후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몸 위로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느낌이 없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차피 몇 달 후에는 죽을 운명이었으니 조금 빨라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고통스럽게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때 들렸습니다. 하루의 짖는 소리가 말이에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하루 목소리였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사하구나. 그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하루만큼은 살아남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하루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의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멈추지 않고 같은 리듬으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물 마시러 간다는 건 너무 여유롭고 일상적이네요. 절박한 상황에서 주인을 찾고 있는 개가 물 마시러 갈 리가 없죠. 마지막 부분을 다시 쓰겠습니다. 지진 직후 하루는 무너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잔해 밑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루가 저를 끌어내려 했던 바로 그 자리, 제가 결국 깔리고 만 그 위치를 말이에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하루는 이미 그 자리에서 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동네 전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구조대원들은 체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실도 있나 봐주세요. 구조대원들은 접근 가능한 곳부터 수색했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2층 바닥이 무너져 내려 1층을 덮친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불안정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태였고요. 하루는 계속해서 특정 지점에서만 짖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다른 곳을 수색할 때도 그 자리만 지키고 서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왜 저기서만 짖는 거지? 주인 냄새가 나나 봐요. 하지만 그 지점은 두꺼운 콘크리트 슬래브가 덮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접근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구조대원들은 더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우선 수색했습니다. 수색이 끝났을 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떠난 후에도 밤이 되어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콘크리트 조각들을 긁어내고 입으로 돌멩이들을 물어 던지고 온몸으로 잔해를 밀어내려 했어요. 하루는 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파고, 짖고, 다시 파고를 반복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버리고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사토 히로키라는 젊은 구조대원이 인근 구조 작업을 마치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제 이 현장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사토가 현장 앞을 지날 때 하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하루의 상태는 처참했어요. 털은 먼지투성이었고 발톱은 닳아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약하게 짖고 있었어요. 사토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루는 갑자기 일어나서 사토의 작업복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으로 끌어가려 했어요. 뭐야, 이 녀석이? 하루는 사토를 끌고 가서 자신이 계속 파고 있던 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짖으며 앞발로 그 지점을 긁었어요. 사토는 그 자리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루가 발톱으로 긁어낸 자국들, 입으로 물어 옮긴 작은 돌조각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정말 계속 여기만 파고 있었구나. 그때 사토의 머릿속에 구조견 교육때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개들이 사람을 찾았을 때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들이었어요. 혹시 사토는 휴대용 탐지 장비를 꺼냈습니다. 하루가 계속 가리키는 그 지점에 장비를 대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며 다시 시도하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어요. 설마. 사토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맞았어요. 정말로 그 아래에 누군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어제 수색 완료된 현장에서 생존자 발견.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어제 완전 수색했는데요. 개가 찾아냈습니다. 이 개가 이틀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토는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탈진한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했어요. 구조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구조대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생존자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요. 이 부분부터 천천히 치워보죠.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드디어 제 얼굴에 햇빛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식 있으세요? 들리세요?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구조대원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게 말씀이세요? 걔는 괜찮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하루를 찾았습니다. 하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구조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제 목소리를 들은 하루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깔린 곳이 운 좋게도 2개의 큰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 공간이었던 거예요. 마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굴 같은 형태였죠. 그래서 직접적인 압박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상은 심각했어요. 왼쪽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했고 갈비뼈 3개가 부러져 폐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탈수와 체온 저하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죠. 기적적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몇 시간만 더 늦었다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루도 병원으로 함께 왔습니다. 수의사가 검사해보니 탈진과 발가락 부상, 그리고 성대 손상이 있었대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짖어서 목이 상한 거였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회복될 거예요. 다만 며칠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간호사가 하루의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구조할 때 이게 목걸이 안쪽에 들어있었어요.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박민재의 글씨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나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저를 멀리하셨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스승이셨어요. 하루는 진도보호소에서 구조견 훈련을 받은 개입니다. 혼자 사시는 선생님께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사람을 잘 따르고 무엇보다 충성심이 강합니다. 부디 하루와 함께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박민재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루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루는 병실 침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평소처럼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간호사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시마자키 씨, 기사가 났어요. 신문 일면에 하루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진돗개 하루, 이틀간 주인 지켜 생명 구해.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하루가 이틀 동안 한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구조대원도 포기했던 상황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파고 있었다는 것들 말이죠. 오후에 기자 한 명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하셨다고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와 함께 살아오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하루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자가 남기고 간 개였는데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달랐어요. 저를 귀찮아해도 차갑게 대해도 묵묵히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이 메었어요. 하루는 한국에서 왔지만
누구보다도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제가 하루를 버릴까봐 걱정했는데 정작 저를 버리지 않은 건 하루였네요. 기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루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사람들을 밀어냈던 것처럼 하루도 그렇게 대했다는 걸요. 하지만 하루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병원으로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루와 함께 힘내세요. 며칠 뒤에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박민재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뉴스를 보고 급히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박민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박 선생, 미안합니다. 그동안 하루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가 선생님을 구했잖아요. 제가 하루를 맡겨드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박민재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몸은 어떠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제 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박민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루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구조견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박민재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제자가 여전히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죄송스러웠어요. 하루야, 박민재가 안부를 물었어. 너 덕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네. 하루는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쿄 지진, 진돗개가 구한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정작 중요한 건 하루와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거든요. 맞습니다. 보험회사보다는 정부 지원이 맞고 말기 암 환자가 갑자기 회복된다는 건 너무 극적이고 비현실적이네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는 있었어요. 하루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지만 걸어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무너진 집은 당분간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구청에서 재해 피해자 임시 주거 지원으로 근처에 작은 원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하루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새 집에서의 일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하루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밥을 줄 때도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루야, 밥 먹자. 하루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몇 년 동안 차갑게 대하던 제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금세 적응했죠. 의사는 정기검진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진으로 입은 외상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다리 깁스도 풀렸습니다. 저는 하루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도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저희는 조금 먼 공원까지 걸어갔어요. 숨이 차서 몇 번 쉬어가야 했지만 하루가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공원에는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지만 봄이 오면 예쁜 꽃을 피울 거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루야, 미안해. 하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버릴까봐 걱정했지? 정말 미안해. 넌 처음부터 나보다 훨씬 인간다웠어. 하루는 제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너 덕분에 알았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겨울 햇살이 저희를 비추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루는 제 느린 걸음에 맞춰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방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하루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마자키 유키와 하루는 지금도 도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차가운 의사가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르쳐 준 건 바로 한국에서 온 조용한 진돗개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한 존재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루가 있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